안녕하세요. 온라인 당뇨병 캠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뇨병과 임신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워낙 지금 임신 준비와 분만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동탄제일병원 내분비내과 김경욱입니다. 네, 저는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박혜련입니다. 예, 일단 강의를 앞에 김 교수님이 워낙 잘해 주셨고요. 저는 캠프라고 하면 워낙에 원리와 응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마치고 나서 질문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강의 뒤에 질문 내용 올려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저희가 리브레 프리스타일 또는 여에스더 영양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는 저희가 원리를 쌓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응용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원리라고 하면 저희가 교과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대학교 때 배웠던 발달학 교과서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그 응용을 설명을 먼저 김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태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짧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월경을 처음 시작하면 난자가 이렇게 발생을 거쳐서 2주 정도 됐을 때 배란이 일어나게 되고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세포 분화가 일어나면서 6일째 되는 날 엄마의 자궁 내막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13일째 되면 엄마의 자궁 내막에 폭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월경이 이제 안 나타나면서 저희가 임신을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서 한 3일째 정도 되면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혈액순환이 완성이 되고요. 임신 저희가 주수를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월경 마지막 시작 날짜부터 임신 주수를 계산하게 되고 아까 2주 정도 후에 배란되고 나서 태아가 생성되는 그때는 태아의 주수라고 얘기를 해서 약 2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태아의 주수로 보면 4주차 때, 임신으로 보면 6주차 때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눈, 코, 입, 그러니까 손발, 다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약물이나 다른 손상에 의해서 취약한 시기, 아까 혈당이 좀 높으면 여러 가지 기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그 기관이 완성되기까지가 취약한 시기가 되지만 임신인 줄 미처 몰랐을 때 아직 착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태아 주수를 보면 한 2주차 정도까지는 손상을 받으면 회복이 안 되는 그 상태에서는 바로 탈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미리미리 아까 임신 전 계획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리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은 바꿔놓고 임신 준비를 하시게 되면 혹시 또 모르게 되는 그 손상에 대해서도 아기가 알아서 탈락을 하게 되니까 그 초반의 약물 노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아기를 지나서 태아의 발생이 시작되는 시기가 태아로 보면 9주째, 임신 11주차, 보통 첫 3개월이 되면 이제 성분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첫 3개월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육이 쭉 일어나는 시기에서 처음에 아가야가 5g째부터 시작해서 40주가 되면 3.5kg 정도의 평균값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쌍둥이가 되면 한 2.7kg 정도의 그 평균적인 몸무게를 가지게 되고 요 아래쪽에 표에 보시면 아기가 5g에서 10주에 40주가 되면 3.4kg 평균값, 엄마의 몸무게가 한 12.5kg 정도의 몸무게가 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영양 요구량이 나타나는데 단백질의 요구량이 전반기와 후반기 때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고 지방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면서 임신 후반기에는 엄마의 지방을 조금 녹여내서 엄마의 그 아기한테 당분과 단백질을 넘겨주고 지방을 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넘어가는 영양소를 보면 당분은 이게 확산을 통해서 아기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능동 수동으로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아기한테 적극적으로 넘겨주게 되고, 당분은 확산을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한테 요런 태반 호르몬이 나타나게 되면 휴먼 플라센탈 락토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김경 선생님이 쭉 주수별로 늘어나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요게 모양이 사람에서의 성장 호르몬하고 96% 정도 비슷하게 생겼고, 프롤락틴이라고 이제 유죽 분비를 자극하는 애들이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도 자극하게 되는데, 그런 거랑 67%가 정도가 비슷하게 생겨서 아기는 엄마한테 성장 호르몬을 많이 넘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분을 좀 높여서 아기가 갖고 가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인슐린 분비를 많이 늘리게 돼서 약 250% 정도까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 요구량도 보면 첫 12주까지는 좀 감소를 했다가 그 이후에 아기가 태아 발육이 일어나면서 37, 8주까지 쭉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형 당뇨나 GDM에 있어서는 이게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요구량이 끝에 뭐 리밋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거의 분만 전 정도가 되면 하루에 한 200 내지 300까지도 필요하신 분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거든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럴 텐데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아기가 폐성숙이 일어나게 되는데, CRH라고 스트레스 대항 호르몬 콜티졸을 많이 분비하면서 폐성숙이 충분히 일어나고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요 당 대사를 한 번 더 보면 이게 정상 산모의 이제 후반부 때의 당 커브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에 보면 빨간 선에 임신하지 않았을 때보다 파란 선의 혈당 커브를 한번 보시면 정말 치고 올라가죠. 아기가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일 때의 이 꼭지를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도 아침에 조금 더 많은 인슐린 요구량이 아침에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엄마에서는 아기한테 당분과 이게 단백질을 넘겨주면서 엄마는 빨리 이제 그 상태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유리지방산하고 케톤을 에너지로 쓰는 게 빨간 줄로 이렇게 훅훅 엄마 쪽에서는 넘어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조금씩 중간중간에 뭐 당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번의 그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양질의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공유 간식을 해야 되는 게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후반부에 우리가 킬로그램당 한 1 정도가 필요한데 1.5까지도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단백질의 급원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성 식품들, 우유 유제품들이 있고요. 요 생선들에서 약간의 주의사항을 권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익히지 않은 거나 조금 덜 조리가 된 거는 임신 중에는 뭐 세균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엄마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잘 쌓아놨다가 후반부에는 엄마가 조금 녹여서 쓰는 걸 볼 수가 있고, 요즘 조금 이제 24주에서 28주 사이에 당부화 검사를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운동을 많이 못해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임신 후반부에 거의 중성지방이 한 245 정도로 조금 떨어지는 커브지만 그때 24주에서 28주 사이 검사를 해보면 뭐 한 4, 500 1000 내지 2000까지 올라가시는 산모분들이 요즘 조금 보여서 식사랑 운동을 같이 잘 병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그 식사랑 운동에서 한 번 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단백질 요구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후반부에 71g 정도 되면 약 9단위 정도가 필요하고, 아까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급원을 너무 줄이지는 않도록 7단위 정도, 175g이면 약 700칼로리 정도가 나오고요. 7단위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섬유소는 한 28g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가지고 개념을 조금 잡고 있으면서 이제 당 대사 이상이 되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엄마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기가 6.7g으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인데 배가 좀 뿔똥하죠, 그죠? 이게 아까 당분은 아기한테
확산으로 인해서 확 넘어가지만 인슐린은 엄마의 인슐린은 아기한테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기도 이제 그 고혈당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늘어나면 이게 몸통이 뻘똥해집니다. 그래서 어깨랑 배가 배둘레가 뻘똥해지는데 배둘레가 저희가 75% 이상 크게 되면 조금 더 꼼꼼하게 식사랑 인슐린 요법을 따라가게 되고요. 요 분만 요법 중에 밑에 보시면 이게 어깨가 좀 끼어서 이게 그 분만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 그림을 상과 교과서에다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기도 이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상황에서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아가야가 태어나면 사실은 이제 당분을 엄마한테 받지 못하니까 또 저혈당이 그 첫 6시간 사이에 제일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의 그 아기 혈당도 저희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혈당 조절이 엄마에서의 혈당 조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혈당이 높으면 엄마에서의 산소에 대한 그런 잘 놓지 않는 경향성 때문에 아기한테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저산소증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적혈구를 증가를 하게 돼서 적혈구 증가가 나타나면서 그게 빌리루빈, 신생아 황달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혈당 조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기들한테서 나타나는 영향을 볼 수가 있고 막 이제 마지막 분만 3분기가 되면 이게 이유 없이 그 태아 운동이 좀 떨어지면서요. 심박동이 좀 갑자기 떨어지면서 아기가 놓치는 경우가 간혹가다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뭐 쉽게 표현을 하면 엄마의 혈당이 높으면서 여러 가지 그 산소 공급에도 문제가 많이 아기한테 생기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그 마지막에 저희가 아까 임신 주차별로 조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아기의 태아 운동성도 본인들이 잘 느끼면서 그 조금 짧게 병원에 와서 태아의 운동성을 같이 한 번 더 확인하게는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질문을 제가 첫 30분간에 조금 보면은 엄마 아빠가 다 그 당뇨가 있다고 하면 한 40% 정도의 아기한테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유전적인 소인 한 40% 정도 나타나지만 또 60% 정도는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하시지는 말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아기 쪽의 영향을 알아봤고 엄마 모체 쪽으로 영향을 보시면 워낙에 고혈압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낮은 용량으로 첫 3개월 이후에 쓰게 되면서 분만 때까지 조금 유지할 수 있고요. 이미 1형과 2형의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이 나타나겠지만 임신 기간 동안에 나타난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외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좀 미리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첫 3개월 내에 안과 검진을 받고 조금 진행하는 걸 막아드리기 위해서 먼저 레이저 치료나 그 다음에 혈당 조절을 좀 잘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혈압은 이제 누워서나 약간 옆으로 누워서 재봤을 때 일정하게 좀 낮아지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 혈압 관리도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막달에 대해서 이제 혈당량이 많이 늘면서 고혈압이 나타나지 않도록 짠 음식들을 미리미리 조금 적게 하는 게 필요하겠고 임신성 당뇨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의 퍼센트랑 이미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했을 때의 합병증들의 퍼센트가 조금씩 틀리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서 잘 관리를 해서요. 아기도 저혈당이 안 오도록 관리를 잘 하면 되고 폐성숙이 충분히 되고 나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주수별로 임신 주차별로 이제 위험한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의 질문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수 3개월 차에는 사실은 굉장히 입덧도 있고 불안정한 당뇨 상태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아직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저혈당에 유의하면서 저희가 혈당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수가 되면, 두 번째 3개월이 되면 아기가 이제 발육이 일어나면서요. 인슐린 요구량이 쭉 늘어나는 시기고요. 세 번째 주수가 되면 아기 운동이 조금 저하되지 않는지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혈당 관리를 하면은 그 주수차별로의 그 주의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혈당 관리 정도를 아까 95, 1시간째 140, 120을 잘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의 공복 혈당은 95 미만이고요. 다음 끼니의 공복은 100 미만으로 저희가 식사 전에 100 미만 정도면 무난하고 1시간째 140, 2시간째는 120 정도 미만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슐린을 쓰게 되면 이제 하한을 로어 리밋을 잡아야 될 텐데 요 그래프는 정상 산모분에서 식사를 했을 때 평균 혈당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1시간째 한 109 정도 나오고 있고 2시간째 식사 후에 한 99 정도로 나와서 그거에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을 잡아서 저희가 요 한계를 정해놨고요. 결국은 인슐린 쓰시는 분들은 공복은 70에서 95, 1시간째는 110에서 140, 2시간째는 100에서 120 정도를 아래 하한을 그렇게 잡고 있고 인슐린을 쓰지 않을 때의 당뇨 관리에 있어서는 하한을 잡고 있지는 않고요. 64 아래가 저혈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당 대사 정도에 따라서 아기 크기를 보는 75g 당부화 검사했을 때의 그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기에서의 인슐린도 높고 아기가 4kg 이상의 거대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에서의 평균값은 1시간째 당부화하고 나서요. 133, 2시간째 112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예, 저희가 그 평균값을 좀 알고 있으면 그 정도까지의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치료 목표를 알아봤고 미리 이제 관리를 못 하셨거나 요즘은 당뇨가 워낙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뇨 초반의 당뇨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95, 140, 120을 보여드렸었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이 좋다. 1형 당뇨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 6.9% 정도를 잡으면 무난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임신을 해서 계획된 임신이 아니고 전에 당뇨 조절을 당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던 분이라고 해도 측정을 해보면 요즘은 한 5 내지 10% 정도의 당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단 기준은 초반에는 공복 혈당 126, 당화혈색소 6.5%, 200 정도 랜덤은 잡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타입 2 DM으로 진행이 되면 이미 이제 꼼꼼하게 혈당 조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뇨 전 단계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15주 이전이 되면 아직 혈장량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때는 이제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 기준이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당화혈색소가 5.6% 아래가 정상인데 5.7%를 넘더라도 5.9% 내지 공복혈당이 110 이상이 되면 인슐린 치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라고 해도 인슐린 치료를 같이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이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저희 대한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을 가지고 초반에 첫 병원 방문 시에 당뇨를 검사를 했더니 한 5 내지 10%가 당뇨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당뇨 전 단계의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5.9%, 110 이상이면 같이 인슐린 치료를 너무 거부하지 말고 같이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거기서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서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이제 당부화 검사를 해서 아까 앞에 1단계 접근법, 2단계 접근법을 설명을 주셨는데 그 진단 기준을 넘게 되면은 저희가 당 조절을 같이 꼼꼼하게 하게 되고요. 그 퍼센트는 90%일 이상이기 때문에 89%일로 통과를 하더라도 평균값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기가 배둘레가 75% 이상 커 들어오면 당 조절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수치는 95, 140, 120,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 전에는 한 100 정도 미만을 잡고 있고 인슐린 쓸 때와 인슐린 쓰지 않을 때의 하한을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요즘은 이제 CMBG 24시간 연속 혈당을 측정을 하면서 그 목표 안에 몇 % 정도가 들어오느냐를 저희가 또 많이 같이 볼 수 있는데요. 1형 당뇨의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63에서 140 정도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되고요. 2형 당뇨나 임신성 당뇨 있으신 분들은 140도 좋은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관리를 하면 훨씬 아기가 덜 커 들어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는 없지만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리를 잘 쌓았고요. 이제 응용 파트로 넘어가겠는데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식품 섬유가는 풍부한 전의 그 전분과 그다음에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단순당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지방에서는 포화지방산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한다. 말씀은 많이 드리게 되고 나트륨의 섭취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제 일반인 분들에게도 다 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유당, 갈락토스가 있고요. 이당류는 이제 포도당과 과당이 뭉친 설탕이 있고, 그런데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이 되지만 과당은 프룩토스는 막바로 지방으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당을 최대한 좀 제한을 하시라고, 예, 당에서는 그런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당류 전분이 저희가 이제 따뜻한 밥은 굉장히 맛은 좋고, 고구마도 당지수를 보면 따뜻한 군고구마가 제일 당지수가 높아서 많이 치고 올라가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당지수가 조금 낮게 하려면 전분으로, 저항성 전분을 이제 요즘 산모분들뿐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냉장고에 한 6시간 정도 두었다가 저항성 전분이 생긴 다음에 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들 잘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당이 어차피 아기가 갖고 가려고 확산이 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훅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에 너무 과하지 않게 올라가려면 전분도 이용해야 되고 섬유질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요.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은 잘 알고 계시듯이 쌀에서 그 쌀 껍질을 많이 벗기지 않은 전곡류가 필요할 거고, 과일도 껍질 그대로, 과당이 너무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을 이용하시고, 채소류, 콩류에도 섬유소가 꽤 많이 들어있고요. 예, 지방은 알고 계신 대로 단인 불포화 지방산도 좋은 지방 중에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에 많고, 닭과 불포화 지방산도 식물성 기름, 생선류, 들깨, 콩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에 영양 파트도 있는데 같이 잘 한 번 더 응용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임신성 당뇨 식사 배분은 곡류를 약간 제한하지만 양질의 곡류 700칼로리 7단위 정도가 필요하고, 아까 9단위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유에 그 2단위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곡류에도 23g의 당질이고요. 한 단위당 2g 정도. 저희가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고요. 3분의 1 공기 100칼로리에 23g의 당질하고 단백질이 2g 정도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이제 인슐린 요구량을 많이 계산할 때도 편하게 저희가 당질당 인슐린의 요구량을 같이 설명을 드릴 때, 젊은 분들이라서 워낙 잘 알고도 계시고 많이 응용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배분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항상 요즘 저탄고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기들한테는 성장과 발육에 그 양질의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양질의 탄수화물, 저지방을 좀 권유를 드리는데, 너무 고지방식으로 하면 애기한테 지방이 많이 넘어가면서 지방간 여러 가지 애기 자체가 비만이 되면서 후에 또 여러 가지의 후유를 좀 생각해야 돼서요. 양질의 탄수화물과 저지방을 권유를 드려서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식사요법을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식사요법에서 다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자료도 나와 있고 다들 노력을 하시는데, 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현미도 1% 깎은 거 여러 가지 도정 방법에 따라서 또 수분을 잘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먹기 좋게 미세 도정을 한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도 많이 하고 있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냉장 보관과 그 다음에 아예 밥을 할 때 약간 기름을 섞는 것도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너무 치고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전통적인 여러 나라의 식사들에서 저희 나라 거는 맨 아래쪽을 보시면 현미와 여러 가지 전분이 많이 포함된 야채와 단백질을 잘 섭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24시간 혈당을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하루 저희가 다 같이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너무 조금 늦게 자지 않도록 또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예, 혈당, 기초 혈당과 인슐린 요구량을 거기서도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요. 당뇨 학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원리와 이런 그 응용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단순당은 치고 빠지고 탄수화물은 약 서너 시간 정도 가고 단백질은 한 50-60% 정도가 당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한 대여섯 시간 가고요. 지방은 낮은 농도로 꽤 10% 정도가 당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꽤 오랫동안 그 영양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식품 영양 성분에 보면 탄수화물 80g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탄수화물과 전분과 단순 당류가 다 포함된 거고, 단순 당이 4.6g 정도 지금 여기 포에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 당이 되도록 적은 영양 성분을 골라야 되겠고, 지방을 많이 드시거나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단백질을 많이 드실 때는 인슐린 용량을 약 115% 내지 120% 조금 먼저 추가를 하거나, 지방은 아까 조금 늦게 당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식후 1시간 정도 이후에 한 30% 정도 추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다들 많이 응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육육은 단백질에는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에 따라서 지방량은 2g, 5g, 8g 조금씩 늘어나고, 단백질은 일정하게 8g 정도 들어있어서 단백급원을 항상 한 끼에 두세 단위 정도는 드셔야, 여러 가지 응용을 하는 방법이 요즘은 뭐 연세 드신 분들에서 근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고단백 식사를 하니까 단백 자체를 많이 잘 챙기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식사 운동을 같이 보면서요. 요 마지막으로 카페인에 대해서는 500ml 이상 하루에 들어가게 되면 아기를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나타나서 하루에 200ml 미만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원샷 정도는 한 75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샷 2잔 미만으로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정도고요. 아기 낳고 나서는 이제 출산하게 되면 저희가 훅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면서 인슐린 감량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매년 당뇨병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75g 당부화 검사를 권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첫 번째 임신성 당뇨가 있을 때 두 번째 당뇨가 임신 시 어느 정도 한 48%, 한 반수 정도에서는 이제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관리가 계속 필요한 병인데, 당뇨 전 단계로 머물거나 당뇨로 넘어가기 전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하고 메폴민의 약물 치료를 권유는 드려서 젊은 나이에 당뇨로 진행하시지 않도록 같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 이제 출산 이후에 수유를 하시게 되면 대사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2 내지 6주 정도 지나면 몸무게가 많이 빠지면서 6개월째 정도 되면 이 늘어난 몸무게에 한 1kg 정도만 남아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수유에 좋은 효과도 말씀드렸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를 한 2-3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당 조절을 열심히 하면 임신성 고혈압이랑 여러 가지가 방지가 되는데, 요즘 특이하게 고혈압의 원인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도 1형이나 2형 당뇨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도 같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요 지금 산모분, 이미 당뇨가 있었던 산모분에서 조금 비만하셨었죠. 한 100kg 정도의 그 임신 중반부에 몸무게가 많이 늘진 않으셨었는데, 한 29주 때 혈당 패턴을 보시면 그러니까 취침 전에 한 40단의 기초량을 맞고 계셨었고, 인슐린은 식사 직전에는 최대한 이제 곡류를 조금 적게 드시면서 식사 직전에 요구량이 한 6단위 정도로 잘 마무리를 하시다가 이제 후반부에 되니까 본인이 배고픔을 좀 많이 느끼고 곡류량을 많이 늘리면서 인슐린 요구량, 인슐린도 많이 맞으셨던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이 있겠고요.
아까 질문 중에도 전 당뇨였을 때 갈 길이 멀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전 당뇨를 이미 알고 계시고 관리를 잘 하시면 굉장히 잘 본인이 대처를 하시게 돼서 임신 11주, 12주 되게 초반부에 지금 8월 첫째 주에 오셨던 산모분이신데 본인이 1단위당 어느 정도의 그 인슐린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고 계셔서 기초량으로 한 21단위 맞으시고 식사 때 이분은 식사 인슐린이 한 15 내지 16단위로 잘 유지하시면서 또 추가하는 것도 잘 하고 계셔서 굉장히 잘 조절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하시면서 중간에 임신성 당뇨가 나타나서 이게 연속 혈당을 잘 측정을 하시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끝까지 잘해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좋아서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한 번 더. 저희가 그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었는데요. 한번 얘기를 주시면 기억나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배우자가 이제 당뇨가 없었는데 임신 중에 당뇨 재검사가 나와서 힘들어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뇨가 기존에 없었던 분들이 임신 후반부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16주가 진행하게 되면서 아기가 엄마한테 당분을 많이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서 아까 휴먼 플라센탈 락토젠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요. 임신성 당뇨는 그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태아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 많이 훅 좋아지시니까요. 네. 체중이 4kg 이상인 거대아로 출산했을 때 이제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출산 당시에 아까 거대아 90% 이상 4kg 이상의 태아가 태어났을 때 즉각적인 합병증은 보여드렸었고요. 저희가 출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기, 학령기 때에도 비만과 당뇨가 많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소인 한 40% 정도 되는 걸 보여드렸었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60% 정도는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같이 이제 계속 식사랑 운동을 같이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보여주세요. 첫째, 둘째 임신 중에 당뇨 검사가 계속 재검이 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분에게? 계속 재검이라고 하시면 아마 이 2단계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신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을 건데요. 50g 당부화 검사에서 조금 넘쳤다고 해도 이제 조금 자세한 검사가 들어가게 돼서 확진이 되셨을 수도 있고, 저희가 50g 당부화 검사를 하게 되면 식사랑 관계없이 당물을 마시고 조금 넘치는 경우에 이제 재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확진이 되는 퍼센트가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임신성 당뇨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도 후반부에 인슐린 저항성이 워낙에 높아지는 시기라서 같이 관리가 필요하고요. 다음 질문. 태아에게 태아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지금 있을까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저희가 스크리닝으로 항상 당뇨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혈당은 아기한테는 굉장히 낮은 범위로 아기들은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45 미만을 저혈당으로 할 거냐 35 미만으로 할 거냐 결국은 저혈당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당뇨 유무 측정 방법은 혈당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6시간까지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 저희가 당뇨 산모분들에서 처음에 태아 혈당이 20 미만이 되면 당분을 공급을 하면서 3일간은 꼼꼼하게 같이 측정을 하고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일단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당뇨병 임신 중 당뇨병 스크리닝이
그 아까 교수님도 그 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CGMS가 많이 공급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수치가 지금 아직은 일형당뇨병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기준으로 기준이 좀 높잖아요. 당뇨병 수치가.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CGMS가 있기 전에는 당연히 일형당뇨병이 관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그 임신 중 당뇨병이 그 수치를 맞추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CGMS가 상용되고 나서는 일형 당뇨병이 이형 당뇨병보다 관리 기준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인슐린에 추가 가감하는 거를 워낙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는 기준을 일형 당뇨병에서 임신을 했을 때는 기준을 지금 이형 당뇨병하고 똑같이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다른 일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물어봐도 CGMS가 없을 때와 있을 때와는 저희는 인슐린 투여량은 셀프 매니지먼트로 조절을 많이 할 수 있고 추가로 늘리는 거나 줄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는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일형 당뇨병 같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나중에 고민하실 때 이제 지금은 기준을 같이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63에서 140 정도의 타겟으로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매니지하는 데 편리성이 훨씬 더 CGMS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고요. 예, 관리가 사실은 힘드신 부분들이 많을 텐데 열심히 다들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우수하게 질문을 해주신 두 분을 선정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지금 기억에 남는 그 질문들은요, 임신 주차별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를 질문 주신 분하고요. 저는 홍정모님이 되게 질문을 다양하게 지금 네.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네, 여러 질문을 좀 올려주신 분이라서 선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